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의할 제목은 중개업소 폐업 사유입니다. 요즘에는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수확의 계절, 가을에 많은 결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개업소 폐업 사유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20여 년 이상 중개업을 하면서 3번의 고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97년도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요번 세계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가 원래 성수기와 비수기가 같이 공존을 하는데 지금은 비수기만 계속되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를 3월 달에 치렀는데요. 작년부터 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꼭꼭 묶어놓는 바람에 빠르게는 작년 10월부터, 좀 늦은 사람은 작년 11월부터 부동산 거래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새로운 부동산 공약이 집행되기를 바랬는데 또 글로벌 경제 침체가 눈앞에 있다 보니 현 정부도 부동산 규제 해제를 과감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수기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폐업하는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보다 조금씩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업하는 숫자가 워낙 많아서 폐업을 웬만큼 하더라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는데, 요즘에는 폐업하는 숫자가 개업하는 숫자보다 조금 앞서다 보니 폐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개업소가 폐업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숫자 논리로만 따질 게 아니라 한번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일 개인적으로는 현재 부동산 침체를 계속 현 정부가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 유지와 관련이 있고 현 정부가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정책을 잘 펴야 정권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을 버텨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재건축 연말까지 다 뭐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방면으로 침체를 타개하도록 현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우선 폐업이 많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다한 월세 부담입니다. 호경기 때는 월세가 부담이 안 되지만 경기가 침체가 되면 월세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구축 아파트나 구축 주택가 같은 데는 100에서 150 정도 전후로 해서 월세가 형성되지만,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신축 아파트, 신축 건물이 많다 보니까는 월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50, 300은 기본이고 서울 수도권은 또 500이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월세를 치르다 보니 바로 월세가 부담이 돼서 또 월세에다가 곱하기 1.5 그러니까 50% 정도가 또 경비로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월세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클의 비주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봄, 가을에는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개월 정도 성수기, 6개월 정도 비수기, 혹서기, 혹한기, 명절, 뭐 장마철, 휴가철, 연휴 뭐 이런 거 빼면 6개월은 놀고 6개월은 벌어서 6개월 벌어서 나머지 6개월 먹고 사는 직업이 바로 중개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규제와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월세가 돌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성수기, 비수기의 룰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성수기, 비수기의 개념이 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하나의 폐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별로 중개활동의 범위에 제약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면은 아파트만 중개를 하죠. 또 상가면 상가 중개 위주로 합니다. 또 빌라, 원룸 하면은 주거용 위주로 또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이렇게 금을 쳐놓고 영역 표시한 거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개설하고 있는, 자기가 개업하고 있는 그 영역 주변만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개업소가 많아진 상황이고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어차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서울에 있으면서 수도권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있어도 용산에 있어도 용산만 하는 게 아니라 마포, 뭐 동작, 중구 뭐 이렇게 인접한 구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서울시 전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빌딩, 토지 이런 것들은 사업 부지 같은 건 서울시 전체를 해야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영역, 그 중개업소 위치한 영역에만 하다 보니 굉장히 그 중개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네 번째는 장기 경기 침체 우려로 중개 활동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큽니다. 과연 지금 상태에서 이게 개선이 될까? 계속 적자가 한두 달은 버틸 수 있고 네다섯 달은 버틸 수 있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으로써 중개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후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오면 열심히 그 손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물건을 보여주고 확신을 가지고 중개를 해야 되는데 손님도 계약을 한다는 확신을 안 주고 또 본인도 계약을 한다는 확신을 안 갖고 중개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개 성사율이 낮습니다. 물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런 때 더 열심히 하는 중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중개사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째는 창업 시 창업 실무 준비가 미흡합니다. 대체적으로 자격증만 따면 무조건 창업하면서 부딪혀 나가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1, 2개월 준비했다는 사람이 1, 2개월 길어야 3, 4개월 준비하고 중개업 창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무슨 컴퓨터 배우고 무슨 실무 주워 들은 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 현장을 부딪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오래 중개업을 한 노하우를 확보한 터줏대감들도 많고 또 물건 확보나 고객 확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고의 위험이 계약 건건이 있고 요즘같이 뭐 깡통 전세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굽이 않고 현장에 투입이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오면 공황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속공인중개사를 경험해보고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면 한두 달, 세네 달, 5, 6개월, 1년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그 실습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준비가 됐을 때 창업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성수기 때 폐업했던 분들은 비수기를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에 갑자기 멘붕 상태가 오게 되고 갑자기 점포를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중개수수료 수입에 대한 실망입니다. 자격증을 딸 때 학원 같은 데서는, 강남 같은 데 10억이 넘는 거 하면은 한 번 하면 1,000만 원이 넘는다, 막 이렇게 그 홍보를 합니다. 그래야 뭐 자격증을 취득하겠지만, 그러나 서울이라고 해서 뭐 10억, 20억 그렇게 넘어가는 아파트가 특정 지역에만 있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보다 그 저가의 그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원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월세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몇십만 원짜리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보다도 또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 처음에 그 중개수수료 환상,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환상을 가졌던 그 수입이 깨지고 그냥 구멍가게로 전락하는 자신의 업소를 보고 굉장히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근히 운영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처음에 중개사 딸 때에 생각한 수수료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를 또 많이 받는 사람들은 토지, 건물, 상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그 지역의 상당히 넓은 부분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중개를 하기 때문에 수입을 늘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폐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째입니다. 대형 플랫폼이 중개업계에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2, 3년 사이의 일인데요. 우리 그 20, 30대 공인중개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할 때가 중개업소에 취업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흡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방 같은 데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자기 직방 소속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VR이나 3D나 이런 거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직접 찍어서 올리고, 또 손님이 붙으면 계약을 시키고, 이런 절차를 배워줍니다. 배워주면서 수많은 젊은 중개사들을 소속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20, 30대 공인중개사가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보면은 비대면 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방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중개업소에서 대면으로 안 해도 된다. 비대면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다 하는 식으로 해서 또 중개업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홈스케어 같은 이런 그 앱에서는 개업 없이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조원까지 모집합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많이 오고 중개보조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많이 오면 그만큼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플랫폼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은 없고 앞으로 점점 우리 중개업에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는 중개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 정부가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연말 이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의식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중개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느냐, 중개활동의 영역을 어떻게 넓혀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